안녕하세요. 어제 날짜로 나온 테크크런치 기사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요. 저도 봤습니다. 아마존 알렉사 플러스 이야기죠. 네, 맞아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혹시 집에서 AI 스피커한테 저녁 먹을 식당 예약해줘 하거나 여행 갈 호텔 좀 알아봐줘. 이렇게 대화하듯 부탁하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요. 그 미래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진짜 코앞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기사는 그냥 새 기능이 추가됐어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일일이 켜는 대신에 그냥 말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이 기사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마존의 진짜 속셈은 뭘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좋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아마존이 알렉사 플러스에 무려 4개의 새로운 파트너를 추가했다는 건데요. 네, 아주 굵직한 이름들이더라고요. 바로 엔지, 그리고 익스피디아. 거기에 스퀘어랑 옐프까지요. 2026년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네,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렇죠. 익스피디아는 여행 예약, 옐프는 맛집 정모의 거의 대명사고요. 맞아요. 엔지는 집수리 전문가를 찾아주고 스퀘어는 미용실 같은 동네 가게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앱을 켜는 대신에 그냥 알렉사한테 말로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호텔 찾느라고 앱을 한 3개를 번갈아 보면서 진짜 진땀을 뺐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그때 그냥 거실에 대고 알렉사, 이번 주말에 시카고 가는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호텔 좀 찾아줘 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면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그 경험을 아마존이 노리는 겁니다. 핵심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대화를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 거긴 너무 비싸. 1박에 20만 원 이하인 곳은 없어. 라거나. 수영장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줘.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마치 사람인 비서랑 대화하면서 원하는 걸 딱 맞춰 찾아가는 그 과정,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사를 보니까 이미 티켓마스터나 우버, 오픈테이블 같은 서비스는 연동이 되어 있었네요. 네, 기존 파트너들이 있었죠. 여기에 익스피디아, 옐프 같은 이런 거물급 선수들이 더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와, 판이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알렉사가 좀 똑똑해졌네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아마존의 진짜 목표는 스마트 스피커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요. 목소리로 움직이는 말하자면 제2의 앱스토어를 선점하려는 거죠. 제2의 앱스토어요? 네,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시대를 끝내고 대화가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아주 큰 야심입니다. 와, 사실 챗GPT가 플러그인으로 외부 앱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전략이에요. 와. 목소리로 움직이는 앱스토어?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건 제 스마트폰에 있는 수십 개 앱이 전부 알렉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당장 제 일상에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와닿으려면 어떤 경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인터페이스의 형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혁명? 네,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식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말 한마디로 대체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편해지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아,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터치스크린에 적응해야 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이제는 대화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적응해야 하는 어떤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도 솔직히 묻고 있더라고요. 과연 사람들이 이 방식을 쓸까 하고요. 중요한 질문이죠. 솔직히 저만 해도 급할 땐 그냥 앱 켜서 누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요. 이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사를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 조건이 보여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압도적인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네, 말로 하는 게 스마트폰 앱을 쓰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쉽고 빨라야만 사람들이 습관을 바꿀 거예요.
맞아요. AI가 제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어요. 이걸 반복하거나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엉뚱한 식당을 예약해버리면 아마 한두 번 시도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앱 키겠죠. 그렇죠. 결국 기술의 완성도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런데 편의성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서비스의 폭입니다. 서비스의 폭이요? 네. 우리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앱스토어에 카카오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은행 앱도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 필요한 거의 모든 게 다 있죠. 알겠어요. 알렉사한테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물어봤을 때 계속 죄송합니다. 그 기능은 아직 없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네. 그럼 아무리 편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제가 쓰는 배달 앱이나 자주 가는 쇼핑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생태계가 충분히 넓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어쩌면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바로 똑똑한 추천 기능입니다. 똑똑한 추천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이건 AI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주느냐의 문제예요. 마음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렉사에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이랑 뭐 할까? 라고 막연하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때 그냥 무작정 티켓마스터 콘서트표를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 과거 음악 취향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패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근 자주 들으시는 밴드가 마침 금요일에 근처에서 공연하던데 티켓마스터로 예매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와, 그건 진짜 개인 비서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딱 필요한 순간에 제안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그냥 스팸이나 광고처럼 느껴질 위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선을 타는 게 정말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기술. 마치 최고의 비서처럼 내가 먼저 요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예측하고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능력. 네. 이게 사용자를 플랫폼에 완전히 묶어두는 소위 락인 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아, 이 세 가지, 즉 압도적 편의성, 넓은 서비스 폭, 그리고 소름 돋게 똑똑한 추천. 이게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이 대화형 AI 플랫폼은 기존의 앱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정말 명확하네요. 혹시 그래서 지금 사용자들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있나요? 네, 기사에서 아마존이 공개한 유일한 초기 데이터를 언급하는데요. 어떤가요? 아주 작은 단서이긴 한데 초기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섬택 같은 홈 서비스나 바가로 같은 개인 서비스 예약 분야의 참여도가 강력했다, 즉 스트롱했다고 해요. 흥미롭네요. 왜 하필 집술이나 미용실 예약 같은 분야에서 반응이 좋았을까요? 추측해보자면 아마 이런 서비스들은 예약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일 거예요. 목표가 명확하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집 막힌 하수구 뚫어줄 사람 예약해줘. 매일 저녁 6시에 다니던 미용실에 커트 예약해줘.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변수가 적은 요청들이죠. 수많은 옵션을 비교하고 고민해야 하는 호텔 예약이나 항공권 검색보다는 AI가 처리하기에 훨씬 수월했을 수 있어요. 일리가 있네요. 복잡한 검색보다는 명확한 실향의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데이터일 뿐이지만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는 이 방식이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는 거대한 AI 플랫폼 회사들과 개별 서비스 회사들 사이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 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공룡들은 더 많은 서비스들을 자기네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될 거고요. 네네. 익스피디아나 우버, 예이프 같은 서비스 회사들은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나려고 줄을 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AI 플랫폼 전쟁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렉사가 익스피디아랑 손잡았으니까 구글 어시스턴트는 부킹닷컴이랑 손잡고 애플 시리는 또 다른 여행사랑 손잡는 식으로요. 정확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에요. 그런가요? 네, 기술은 발전하고 서비스는 더 편리하고 통합적으로 변할 테니까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기사가 암시하는 위험도 있어요.
위험이요? 바로 플랫폼 종속 민재입니다. 플랫폼 종속이요? 네, 내가 아마존 알렉사 스피커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여행은 무조건 익스피디아로, 음식 배달은 우버이츠로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편리함에 끌려서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선택지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편리함의 대가로 선택의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는 셈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겠어요. 네, 꼭 필요한 자세죠.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아마존 알렉사가 익스피디아, 옐프와 손잡았다는 작은 소식에서 시작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건 우리 삶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 즉 목소리로 움직이는 차세대 운영체제를 둘러싼 전쟁의 서막이었네요. 맞아요. 이 변화가 성공할지는 아직 몰라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편리성, 서비스폭, 똑똑한 추천이라는 까다로운 숙제들을 모두 풀어야만 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죠. 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저희는 계속해서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를 계속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딱 한 번만 관점을 바꿔서 익스피디아나 옐프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공급자 입장에서요. 네. 알렉사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 하나의 기능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과연 이득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이건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아마존에게 넘겨주는 아주 위험한 거래일지도 몰라요. 와,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권력의 균형은 과연 어디로 기울게 될지 그 역학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잖아요. 바로 그 불쾌한 골짜기를 건너는 경주요.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야심차게 도전했는데 어딘가 좀 섬뜩하고 로봇 같은 결과물 앞에서 좌절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경주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들고 나타난 도전자, 레몬슬라이스에 대한 테크크런치 기사입니다. 이 스타트업이 무려 140억 원이라는 투자를 받았는데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들의 베팅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텍스트로만 대화하던 AI 챗봇에 진짜 사람 같은 얼굴을 붙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진짜 사람 같은이라는 말이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영화 폴라 엑스프레스 보셨어요? 캐릭터들이 사람을 닮긴 했는데 어딘가 이상해서 오히려 좀 소름 돋는 느낌? 그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거든요. 수많은 디지털 아바타 스타트업들의 어떻게 보면 무덤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요. 레몬슬라이스의 공동 창업자도 직접 인정했더라고요. 기존 아바타들이 섬뜩하고 뻣뻣해서 제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자신감의 비밀병기가 레몬슬라이스2라는 모델이라는데 잠깐만요. 기사를 보니까 사진 단 한 장으로 아바타를 만든다고요? 보통은 3D 스캔이나 영상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이들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기존 기술은 뭐랄까 얼굴 표정만 잘 만드는 특화된 기술자에 가까웠다면요. 레몬슬라이스는 범용 확산 모델을 직접 만들었어요. 이건 모든 그릴 수 있는 마스터 화가를 키운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초현실적인 사람 얼굴만 그려봐 이렇게 시키는 거랑 같아요. 오픈 AI의 소라가 영상을 만드는 방식과 철학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모델의 그 근본적인 잠재력 자체를 키우는 방식이군요. 그래서 투자자인 Y 콤비네이터의 제러드 프리드먼이 성능에 상한선이 없다고 말한 거군요. 솔직히 처음엔 투자자가 하는 말이라 좀 과장된 칭찬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만 계속 부어주면 성능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심지어 아바타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AI 아바타랑 사람을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유일한 접근법일 수 있다는 극찬까지 받았죠. 목소리는 11랩스 기술을 쓰고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 같은 비인간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투자자들 면면도 정말 흥미롭던데요. 매트릭스 파트너스나 Y 콤비네이터 같은 유명 VC는 물론이고 드롭박스 CTO, 트위치 CEO, 잠깐, 체이스모커스요? 그 DJ 그룹 맞죠? 딥테크 AI 회사의 DJ라니. 이런 정말 의외의 조합인데요. 그렇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마 단순한 유명세 투자를 넘어서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어떤 활용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단일 GPU로 초당 20프레임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어서 꽤 효율적이고요. 기업들은 그냥 코드 한 줄로 자기 웹사이트에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이나 이커머스, 기업 훈련 같은 곳에서는 쓰이고 있고요. 물론 헤이젠이나 신디시아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긴 합니다. 사례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레몬슬라이스도 그 위험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얼굴이나 음성 복제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고 또 부적절한 대화가 오가지 않도록 컨텐츠를 거르는 언어 모델도 갖추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건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겠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더 예쁜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 그게 아니군요. 아바타를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정확합니다. 좁고 깊게 파는 대신에 넓고 무한하게 확장 가능한 범용 모델에 모든 걸 베팅한 셈이죠. 불쾌한 골짜기를 넘는 유일한 길은 더 똑똑한 꼼수가 아니라 네, 압도적인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로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것. 그게 이들의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기사에서는 이 기술이 정신건강 지원 분야에도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만약 화면 속 AI 아바타가 실제 인간과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게 된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신뢰나 공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완벽하게 현실적인 AI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저 너머의 존재가 진짜가 아님을 아는 그 순간 그 모든 상호작용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걸까요? 요즘 외부 도구를 쓰고 스스로 추론까지 하는 그런 AI들 정말 많이 쓰고 계시죠? 네네. 이제는 거의 기본이 됐죠. 그런데 이런 AI가 똑똑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안전장치들은 정말 속수무책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쁜 단어 몇 개 골라내는 식의 필터링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바로 그 점인데요. 마침 어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에이프릴가드라는 새로운 AI 보안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보니까 꼭 구식 경비원을 최첨단 탐정으로 교체하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존의 안전 모델들은 AI가 내뱉는 그 단편적인 문장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경비원에 가까웠죠. 딱 그 한 문장만요? 네. 하지만 요즘 AI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과거 대화를 기억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잖아요. 거의 자율 에이전트에 가깝죠. 그렇죠. 에이프릴가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거군요. 단순한 문장 검사가 아니라 AI의 그 전체 작업 흐름, 뭐랄까,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에이프릴가드가 탐지하는 위험 종류도 어마어마하던데요. 단순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탈옥 같은 공격까지 다룬다고요? 맞습니다. 총 16가지의 안전 위험에 더해서 그런 교묘한 적대적 공작까지 하나의 통합 모델로 탐지하는 거죠. 와, 여러 명의 어설픈 경비원 대신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똑똑한 보안 팀장 한 명을 두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죠. 탈옥이라는 건 AI한테 안전 규칙을 무시하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고 네, 그쵸? 프롬프트 인젝션은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거 맞죠? 멀쩡해 보이는 요청 안에다가 악성 명령을 슬쩍 숨겨놓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훨씬 더 교묘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훈련 방식 자체가 중요해지는데요. 맞아요. 에이프릴가드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 이런 새로운 공격 사례를 현실에서 다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답이 AI를 훈련시킨다였어요.
그게 핵심이죠. 다른 강력한 AI 모델, 예를 들면 믹스트랄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이용해서 일부러 유해한 컨텐츠나 복잡한 공격 시나리오를 대량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 일부러요? 네. 말하자면 AI 보안 모델을 위한 가상 스파링 파트너를 만든 거예요. AI가 스스로 공격수가 돼서 수만 가지 공격 패턴을 생성하고 방어하는 AI는 그 공격을 막으면서 배우는 거죠. 와, 실험실 안에서 미리 사이버 전쟁을 치르게 한 거네요, 거의. 그렇죠. 단순히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AI가 작업을 수행하는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추론 과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일부러 오염시켜서 훈련시켰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작업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못 막는 공격들이니까요. 그래서 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아,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거요? 네, 비슷한 문제입니다. 에이프릴 과대는 최대 32,000 토큰. 이게 텍스트로 치면 대략 25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와, 엄청 기네요. 네, 이 정도의 긴 문서 안에서도 숨겨진 위협을 찾아내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긴 고고서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악성 지식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눈에 띄었던 게 추론 모드랑 빠른 모드 두 가지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역시 속도랑 정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겠죠. 맞습니다.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추론 모드는 왜 이 요청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 설명까지요? 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분석에는 아주 유용하고요. 반면에 빠른 모드는 실시간 채팅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 그냥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 판단만 빠르게 내려주는 거죠. 상황에 맞게 보안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AI가 단순 답변 기계를 넘어서 자율적인 에이전트가 되어가는 시대에 기존의 낡은 보안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에이프릴 괄드라는 새로운 AI 보호막이고요. 이 모델의 핵심은 AI를 이용해서 만든 정교한 데이터로 훈련하고 작업의 전체 맥락을 탐정처럼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계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어가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죠. 계속 발전해야 하는 영역이겠네요? 네, 이건 끊임없는 진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가 만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이 과정. 어쩌면 우리는 AI 보안 분야에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의 서막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공격하는 AI와 방어하는 AI가 서로를 능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한다면 그 기술 발전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어제 공개된 구글의 2025년 연구 성과 총정리 기사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맞아요. 근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AI가 이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아, 유틸리티요? 네, 바로 그거요. 전기나 인터넷 같은 하나의 유틸리티가 되고 있다. 자,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오늘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AI를 왜 유틸리티라고 부르는지, 그 근거가 뭔지 2025년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면서 그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역시 새로운 AI의 두뇌 아니겠어요? 제미나이 3모델이요. 그렇죠. 이전 모델하고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기사에서는 인류 최후의 시험이니 메스 어리나 에펙스니 아, 네네. 벤치마크 점수요. 네, 그런 어려운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랄까,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최고급 성능의 민주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기사의 핵심은 오히려 제미나이 3 플래시 모델에 있어요. 플래시 모델이요? 더 가볍고 빠른 버전 말이시죠? 맞습니다. 기사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다음 세대의 플래시 모델이 이전 세대의 프로 모델보다 뛰어나다. 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사양이었던 그 비싼 프로 모델의 성능을 이제 누구나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AI가 도구에서 유틸리티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죠.
잠깐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기존에 그 비싸고 큰 프로 모델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역할이 바뀌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프로 모델은 여전히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과학적 발견 같은 그런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데 쓰이고요. 플래시 모델은 그 성과를 빠르게 대중화하는 역할을 만든 식으로요. 모두를 위한 오픈 모델, 젬마3도 같은 흐름이고요. 알겠습니다. 모델 자체가 똑똑해지고 또 저렴해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취자분들께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네, 결국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지점, 특히 과학 연구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맞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제미나이 기술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노바나나 같은 걸로 우리가 찍은 사진을 편집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하, 나노바나나요. 이름이 재밌네요. 이름은 좀 웃기지만 이게 같은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잡한 문제부터 우리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 같아요.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벌써 5주년을 맞은 알파폴드가 전 세계 300만 명이 넘는 연구자들의 필수 유틸리티가 됐고요. 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요?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하나 붙잡고 끙끙대던 기억밖에 없는데 AI가 그런 추상적인 영역까지 인간을 돕는 파트너가 된다니 상상만 해도 신기합니다. 그렇죠. 딥싱크 프로젝트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이제 인류의 더 큰 문제를 푸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에게 홍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더 정확해진 날씨 예측 모델 웨더넥스트2나 산불 조기 발견 시스템 파이어셋 같은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기술이 이렇게 강력해지면 결국엔 또 안전과 책임의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두고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거친 모델이라고 강조하던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포괄적이라는 말만으로는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점을 의식했는지 기사에서도 단순히 내부 테스트만 내세우지는 않더라고요. 아, 다른 게 있나요? 외부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서 에이전틱 AI 재단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안전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을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2025년은 정말 AI가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섰네요. 우리 곁에서 함께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자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기사는 안전한 초지능으로 가는 길을 언급하면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같은 걸 예로 들거든요. AI 에이전트가 디지털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미래를 암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에 이런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본 최신 연구 논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AI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 과정을 추적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고요. 이걸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새로운 훈련법까지 나왔다고 하니 그 얘기도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 좀 놀랬던 게 AI 모델마다 고유한 추론 스타일이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마치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요. 심지어 어떤 모델은 정말 인간의 사고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이번 연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보통은 AI 모델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통으로 보죠. 근데 연구진들은 그걸 여러 격으로 쌓인 층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 층이 최종 답변을 내놓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추적했는데 이걸 내부 정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부 정책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그럼 모델의 각 층이 뭐랄까 저마다의 작은 판단 규칙을 가진 일종의 미니 두뇌처럼 움직인다는 뜻일까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미니 두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고민하는지를 측정하려고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썼죠. 엔트로피요? 네. 엔트로피를 그냥 가능성의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할 때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아, 한식, 중식, 양식.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딱 결정하는 순간 가능성이 하나로 확 좁혀지잖아요. 그때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으면 여러 답을 막 탐색하는 중이고 이게 낮아지면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엔트로피로 보니까 모델마다 추론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특히 그 비교했던 라마 모델이랑 쾰 모델. 이건 어떻게 달랐나요?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라마 모델은요, 마지막 몇 개 층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높은 엔트로피를 유지해요. 계속 고민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야 갑자기 정답을 향해 확 수렴하는 뭐랄까 돌연수렴 패턴을 보였어요. 비유하자면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학생 같달까요? 하하, 벼락치기 하는 AI라니 재밌네요. 마지막까지 헤매다가 답안지 내기 직전에 겨우 하나 찍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퀸 모델, 특히 최신 버전인 퀸3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범생이었나요? 네, 아주 모범생 같았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초기 계층에서는 엔트로피를 일부러 높여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넓게 탐색하고요. 이걸 탐색 확장이라고 해요. 일단 판을 벌리는 거군요. 네. 그러고 나서 중간 계층에서는 그렇게 모은 정보들을 자기가 원래 가진 지식이랑 통합하고 마지막 상위 계층으로 가면서 점차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아, 점진적으로 답을 좁혀나가는군요. 맞습니다. 이 3단계 추론 과정이 사실 인간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사고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겠네요. 잠깐 AI가 이렇게 아래층부터 차근차근 생각한다고? 그럼 훈련도 그 순서대로 시키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생각에서 상향식 정책 최적화, 줄여서 비포라는 새로운 훈련법이 나온 겁니다. 비포요? 네, 기존에는 모델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훈련시켰다면 비포는 추론의 기초가 되는 이 하위 계층을 먼저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다음 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이야, 이건 정말 큰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정 크게만 만들려고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튼튼한 기초를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필요한 벤치마크에서 비포로 후련한 모델이 기존 방식들보다 일관되게 그리고 훨씬 높은 성능을 보였거든요. 와, 기초를 탄탄히 다진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결국 AI의 머릿속 그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 게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열쇠였군요. 네, 이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AI를 더 이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블랙박스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부 구조랑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연구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델마다 고유한 추론 스타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특정 과업을 맡길 때 단순히 AI가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보고 고르게 되지 않을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이렇게 탐색에 능한 AI를 쓰고 아주 논리적인 분석에 필요할 땐 수렴에 강한 AI를 선택하는 식으로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AI로 한 1분짜리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네. 지금까지는 몇 초만 지나면 인물 얼굴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배경이 제멋대로 막 섞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비유하자면 설계도 없이 그냥 벽돌부터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았어요. 영상의 모든 픽셀 정보를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길어질수록 계산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네, 이야기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시멘틱 젠이라는 모델에 대한 연구 자료는요. 그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픽셀을 그냥 흉내내는 걸 넘어서요. AI가 먼저 이해하고
계획하게 만드는 이 새로운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AI 영상 제작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이 영상을 그냥 픽셀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의 집합으로 본다는 거더라고요. 네, 시멘틱 공간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시작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전체적인 줄거리나 장면 구성을 먼저 계획하는 단계가 추가된 겁니다. 아, 계획부터. 네. 시멘틱제는 그래서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텍스트 지시를 바탕으로 영상의 전반적인 구조, 이야기 흐름, 인물의 움직임 같은 핵심 의미 정보를 먼저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설계도, 일종의 콘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설계도 방식이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좀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계획이 없던 우연한 미장센이나 그런 배우의 즉흥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런 아름다운 실수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설계도라는 게 모든 픽셀을 딱 고정하는 그런 완벽한 청사진이라기보다는 감독의 의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첫 단계에서 이야기의 뼈대를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AI가 피부 질감이나 배경의 디테일 같은 시각적인 세부 사항을 채워 넣으면서 최종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이 방식 덕분에 학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특히 1분 길이의 긴 영상 제작이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산등성이를 휘감는 구름이랑 그 사이로 나오는 햇빛 같은 장면이 영상 내내 정말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글로벌 플래닝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AI가 줌렌즈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줌 렌즈요? 네, 영상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그 의미 정보를 처리할 때는 렌즈를 확 넓혀서, 즉 전체 어텐션으로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지 보고요. 아, 전체적으로. 전면에 피부 질감 같은 세부 묘사를 할 때는 렌즈를 싹 당겨서 시프트 윈도우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넓게 보고 평소에는 눈앞의 작업에 집중해서 효율이랑 일관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흙길을 걷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런 구체적인 동작도 정확히 구현하는 거 보면 정말 정교한데요. 물론 자료에서는 한계도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모델이 영상의 의미를 파악할 때 좀 낮은 프레임 속도로 정보를 추출하거든요. 아, 그래서 번개처럼 아주 순간적인 움직임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장면이라던가 네네. 주인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칼을 휘두르는 그런 장면은 이 모델로는 좀 어렵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찰나의 순간들은 아직 잡아내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긴 영상에서 아주 세밀한 질감의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 모델의 핵심은 AI의 생각하는 순서를 바꿨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AI의 패러다임 자체가 흉내 내기에서 이해하고 창작하기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픽셀 생성기가 아니라 이제 막 감독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한 셈이네요. 네, 이 연구는 AI에게 단순히 이미지를 모방하는 걸 넘어서 컨텐츠의 구조와 의미를 먼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AI의 의미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가 걷는다를 넘어서요. 줌인이나 트래킹샷 같은 영화 촬영 기법, 혹은 산막 구조 같은 스토리텔링의 원칙, 나아가서 결의에 차서 걷는 남자와 같은 그런 감정적인 맥락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차원의 창작물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바이트댄스에서 나온 스페이셜 트리라는 논문인데요. AI가 사진 보고 이건 고양이야 하는 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책 옆에 있는 컵 좀 왼쪽으로 옮겨줘 같은 되게 간단한 공간 지시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이 논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아요. AI의 공간지능이라는 걸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치 나무처럼 뿌리부터 가지까지 체계적으로 자라나는 4단계 계층 구조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아, 나무처럼요? 네. 연구진이 인간 아기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AI도 그렇게 단계별로 공간을 배워야 진짜 똑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나무처럼 자라나는 공간지능이라니 재밌네요. 그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 1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뭘까요? 1단계는 인식, 그러니까 퍼셉션이에요. 이건 언어나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크기나 거리 같은 거요? 그렇죠. 물체의 크기, 거리, 움직임 같은 것들이요. 아기가 상자 안에 공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과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이 연구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제일 단순해 보이는 1단계 훈련 방식이 AI 전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준다면서요. 정확해요.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연구진이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오히려 크기나 움직임을 파악하는 다른 기초 능력은 성능이 떨어졌어요. 네. 아니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하나를 잘하게 되면 비슷한 다른 것도 잘하게 되지 않나요? 왜 여기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연구진은 이걸 AI가 한 가지 능력에 과적합되면서 다른 기초 능력에 대한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으로 분석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요. 이 거리 훈련이 나중에 로봇팔을 조종하는 것 같은 훨씬 복잡한 4단계 임무 성공률을 높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걸 교차 수준 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하나가 튼튼해지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응용 능력이 좋아진 거죠. 와,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나중에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올려도 소용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AI는 어떻게 더 똑똑해지나요? 의자 위처럼 공간을 언어로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게 2단계, 정신지도입니다. 멘탈 매핑이죠. 시각 정보를 위, 아래, 옆 같은 언어적 개념이랑 연결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정신적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면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저게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아,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까지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인식, 매핑, 시뮬레이션 능력들이 모여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4단계, 에이전트 역량입니다. 에이전틱 컴퓨턴스. 배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실제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단계죠. 로봇이 물건을 짓고 게임 캐릭터가 길을 찾는 것처럼요. 여기서 아까 말한 기초 훈련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시너지요. 네, 여러 기초 능력을 함께 훈련시켰을 때 이 최종 단계의 성공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 연구에서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AI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생각과 인식의 균형 문제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너무 깊게 추론하도록 시켰더니 오히려 숫자를 어림잡는 것처럼 직관적인 인식, 즉 1단계 능력의 정확도가 뚝 떨어졌어요. 와, 과유불급이네요. 그래서 연구진은 자동사고, 그러니까 오토싱크라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직관이 필요할 땐 생각을 멈추게 하고 복잡한 계획이 필요할 땐 생각을 하도록 자동 조절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계층적 접근법이야말로 우리 집을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로봇,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가상비서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 연구는 AI 능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계층 구조는 AI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 취약점. 네, 만약 가장 뿌리가 되는 1단계 인식 능력 하나가 약간만 불안정하다면 실제 세상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4단계 AI 에이전트에게는 어떤 연쇄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화려한 추론 능력만큼이나 가장 기본적인 보는 능력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메타 AI의 세모디오 논문, 오늘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소리 잘 골라내는 기술이겠거니 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다들 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소리를 분리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요. 네, 맞아요. 기존 기술들이 보통은 굉장히 특정 목적에만 맞춰져 있었거든요. 축전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음악에서 목소리만 쏙 빼낸다거나
아니면 회의 녹음에서 특정 사람 목소리만 골라내는 식으로요. 아하. 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였던 셈이죠. 근데 샘오디오는 이걸 거의 다 하나로 합친 뭐랄까 거의 모든 소리에 대응 가능한 만능 해결사 같은 모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능 해결사. 와, 흥미로운데요. 논문을 보니까 그 핵심에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방식 때문에 기존 기술이랑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네, 그게 핵심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를 AI한테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요? 네,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그냥 텍스트로 쓰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 이렇게요. 아, 글로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정말 재밌는데 영상이 있다면 소리를 내는 대상을 그냥 클릭하거나 네모박스로 딱 지정하는 거죠. 바로 이 소리 하고요. 와,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오디오 파형을 보고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서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글, 그림, 시간 이 3가지로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진짜 강력한 건 이걸 전부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합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상에 비슷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피아노를 치고 다른 한 명은 기타를 쳐요. 이때 그냥 텍스트로 피아노 소리라고만 하면 AI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악기 소리니까. 근데 바로 그때 영상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을 마우스로 딱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아, 이 사람이 내는 피아노 소리 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분리해내는 거죠. 와, 그 예시를 들으니까 그냥 확 와닿네요. 이런 수준의 정밀한 재현은 이전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문에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 만능 모델이 심지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 모델들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결과였어요. 아, 네, 그 부분. 보통 만능 툴은 디테일에서 전문가용보다 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그 비밀이 바로 생성 모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생성 모델이요? 네. 기존 방식은 보통 원하지 않는 소리를 필터로 걸러내는 일종의 조각 같은 방식이었어요. 섞인 소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거죠. 아, 하지만 샘오디오는 달라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원하는 소리만 깨끗하게 재창조하는 오히려 회화에 가깝습니다. 재창조요? 잠깐만요. 그럼 단순히 걸러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섞인 소리랑 사용자 프롬프트를 재료 삼아서 목표 소리를 아예 새로 그려내는 거예요. 와, 소리를 그려낸다니.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복잡하게 겹쳐 있어도 훨씬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건 기존 필터링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목표 소리를 뺀 나머지 배경 소리도 같이 생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특정 소리를 지우는 용도로도 아주 강력하고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느낌이네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당장 영상 편집자나 음악가들은 진짜 편해지겠어요. 그렇죠. 효과음이나 악기 소리 하나 분리하려고 몇 시간씩 쓰기도 하니까요. 또 어떤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컨텐츠 제작 분야는 당연하고 오래된 영화의 잡음을 깨끗하게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보청기가 사용자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주는데도 활용될 수 있겠죠. 아, 보청기요. 네,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AI가 소리를 정말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연구가 더 대단한 게 그냥 모델만 띡 공개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또 있나요? 네, 이 기술의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 샘오디오 벤치라는 걸 만들고요. 심지어 사람처럼 오디오 품질을 평가하는 AI 심사위원, 샘오디오 저지까지 함께 만들었거든요. 평가 기준까지 새로 만든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라 학계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기술 개발부터 평가까지 그냥 이 판 자체를 새로 짰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샘오디오는 AI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 보고 상호작용하면서 맥락까지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 같습니다. 맞습니다. 논문에서도 아직 개선할 점이 남았다고는 하지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넘나들면서 소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AI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